시스템 트레이딩. 와,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멋지지 않나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환금알을 낳는 거위. 완벽한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 화려한 환상에 아주 차가운 현실에 물을 띄얹습니다. 저자가 시스템 트레이딩의 진짜 모습을 거친 파도 속에서 끊임없이 배를 수리해야 하는 선장의 운명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년 이상 데이터랑 씨름하면서 수많은 전략의 흥망성쇠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전문가의 글입니다. 이분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왜 이 분야에 도전하는 99%는 결국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지는가? 그리고 살아남는 극소수의 1%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만약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그 험난한 파도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번 분석이 아주 중요한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트레이더가 성장하면서 겪는 심리적 여정에 가깝습니다. 심리적 여정이라니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단계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에서 지적하는 첫 번째 실패 이유. 자신의 수익이 과연 실력인지 아니면 그저 시대의 운이었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많은 입문자들이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백테스팅을 돌려서 그래프가 멋지게 우상향하면 와, 드디어 성배를 찾았다. 외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죠. 근데 저자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정말 내 전략이 시장을 이긴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난 몇 년간의 시장 흐름에 운 좋게 올라탄 것뿐인가? 하고요. 여기서 바로 과최적화, 영어로 오버피팅이라는 이 발악의 가장 유명한 함정이 등장하는 거죠. 과거 데이터라는 이미 공개된 시험지에만 완벽하게 들어맞는 답안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시장을 이해하려면 더 중요한 개념으로 트렌드랑 레짐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트렌드와 레짐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 유동성 장세는 하나의 거대한 레짐입니다. 그 안에서 특정 기술주가 오르는 건 트렌드고요. 많은 초보자들이 이 트렌드에만 완벽하게 맞는 전략을 만들고는 시장의 근본적인 성격, 즉 레짐이 바뀌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아, 마치 여러 몸만 잔뜩 가진 사람이 갑자기 닥친 혹한을 맞는 것과 같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고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미래 레짐 변화를 예측하는 건 이건 신의 영역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들은 예측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 예측을 안 한다고요? 네, 대신 다른 걸 찾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고수들은 수익률 그래프의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최고점, 피크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수를 조금씩 바꿔봐도 예를 들면 매수 조건을 5% 바꾼다거나 매도 타이밍을 1시간 늦춰봐도 전체적인 성과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넓고 완만한 고원, 플래토를 찾는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우회인데요. 고원을 찾는다는 건 결국 더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큰돈 벌려고 이 세계에 뛰어든 사람 입장에선 잠재적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심리적인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이죠. 고수들은 화려한 수익률이라는 공격력 대신에 어떤 시장이 와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건함, 로버스트니스라는 방어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방어력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 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운 그 완벽해 보이는 전략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아, 운에 기반한 성공은 언젠가 운이 사라지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금은 둔해 보이지만 튼튼한 전략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략이 아니라 망하지 않을 전략을 찾는 것. 그게 그들의 생존 비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은 내 성공이 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화려함 대신 튼튼함을 추구하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설령 그렇게 훌륭하고 강건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더 큰 전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게 두 번째 실패 이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전략 설계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실행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만든 그 강관한 시스템이 원칙대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략의 자연스러운 손실 구간에 딱 진입해서 내 계좌 잔고가 실시간으로 파랗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건 엄청난 고통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통제권을 잃는 걸 두려워하고 1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공포를 못 이기고 이번 한 번만 내가 직접 개입하자 하면서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와,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다이어트 계획 완벽하게 짜놓고도 스트레스 받는 날 오늘 하루만 먹자 하고 무너지는 거랑 비슷하게 들려요. 그렇다면 끝까지 시스템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은 정말 감정이 없는, 뭐랄까 강철 멘탈의 소유자들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정반대입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살아남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에 수동매매로 처절하게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해본 사람이요? 네,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 남들 따라 사는 뇌동매매, 공포에 질려 던지는 패닉셀, 이런 것들이 자기 계좌를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는 존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게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변수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도적으로 시스템, 즉 기계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 불신에서 오는 현명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 통찰이네요. 시스템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충동과 감정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거군요. 실패해서 얻은 지혜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끝까지 믿으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시스템이 내가 내부를 속속들이 이해하는 화이트박스여야 한다는 점이죠. 화이트박스요? 네, 만약에 남이 만들어준 내부 로직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 사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모든 논리를 설계하고 수천,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 만들었다면 다릅니다. 지금의 손실이 전략이 가진 통계적 특성의 일부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버텨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확신이 공포를 이겨내고 시스템의 스위치를 카두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모든 논리를 직접 설계하고 화이트박스를 만들려는 건 살아남고 싶으면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세요. 이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높은 장벽 아닐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네 번째 이유와도 연결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그 화이트박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세 번째 착각, 즉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평생 가는 완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죠. 아, 그렇죠. 저자는 시스템을 영구적인 기계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는 생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진화하고 변하니까요. 10년 전에는 기가 막히게 통했던 전략이 지금은 전혀 안 먹히는 현상, 자료에서는 이걸 알파의 붕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파의 붕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 그 알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썩어 없어진다는 의미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어떤 전략이 돈을 번다고 알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희석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규제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살아남는 트레이더들은 끊임없이 자기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전략의 핵심 논리, 예를 들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큰 줄기는 유지하더라도 그 논리를 실행하는 세부적인 수치들, 파라미터들은 계속해서 시스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사실상 끊임없는 연구개발, R&D랑 유지보수가 필요한 일이네요. 자동수액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름칠하고 부품을 갈아줘야 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가깝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마치 농부가 매년 미묘하게 바뀌는 날씨와 토양 상태에 맞춰서
파종식이랑 비료 양을 조절하듯이 트레이더도 시장의 변화에 맞춰 자기 시스템을 계속 미세 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루하고 고단한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예전에 잘 됐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좌절하고 떠나갑니다.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만이 시장에 남는 거고요. 자, 그럼 아까 잠시 나왔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계속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내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구현하려면 결국 좋은 도구가 필요할 텐데요. 네 번째 실패 이유는 바로 이 도구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남의 칼로는 결국 내 무공을 펼칠 수 없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들, 자료에서는 예스트레이더나 트레이딩뷰 같은 툴들을 예로 드는데요. 이런 툴로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실력이 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정교해질수록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내 전략 아이디어는 굉장히 입체적인데 이 툴은 너무 평면적이네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마치 요리 실력이 늘어서 아주 섬세한 불 조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건 강, 중, 약 3단계뿐인 가스레인지뿐인 상황 같네요. 답답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가격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대의 거래량 변화율이나 관련 뉴스 키워드의 빈도수 같은 그런 비정형 데이터까지 조합해서 복합적인 매매 신호를 만들고 싶다고 해보죠. 대부분의 상용 툴은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만큼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니까요. 결국 자신의 섬세한 아이디어를 구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못 이겨서 그냥 내 감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다시 주관적인 수동 매매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장애물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결국 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건가요? 그 자신만의 칼을 직접 만드는 길을 택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아예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이디어를 100% 구현하는 자신만의 무기를 직접 만드는 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다른 하나는 기존 툴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A라는 기능과 B라는 기능을 아주 기발하게 조합해서 툴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C라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어떤 길을 택하든 남이 만들어준 틀에 안주하지 않고 내 아이디어를 끝까지 구현해내려는 집요함입니다. 이 집요함이 결국 생존과 탈락을 가르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의 간건함, 자기 통제, 끊임없는 유지보수, 그리고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집요함까지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경고. 이건 롱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발생 확률은 아주 낮지만 한 번 터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한 사람조차도 마지막 이 함정에 빠져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을 만들다 보면 아주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손절, 스탑로스 규칙을 없애거나 아주 넓게 잡으면 백테스팅 결과상 승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99%의 평범한 날들에는 손실을 짧게 끊지 않고 버티면 결국 다시 가격이 회복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건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승률이 95%가 넘는 전략이라니 누구라도 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블랙스완, 즉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폭락장이 등장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사건이 그동안 찔끔찔끔 쌓아올린 모든 수익을 한 번에 쓸어가고 원금까지 전부 날려버리는 거죠. 와, 사람들은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할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 거대한 위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눈앞의 높은 승률에 취해 가진 돈을 전부 베팅, 즉 몰빵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행위를 불도저 앞에서 동전 줍기라는 아주 소름 끼치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수백 번 동전을 줍는데 성공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져도 단 한 번 불도저에 치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이 블랙스완 리스크를 고수들은 어떻게 다룬다는 건가요? 피할 수 없는 재앙처럼 들리는데요. 그들은 예측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터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화려한 매매 기법이나 진입 로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높은 승률의 전략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5% 미만만 배분하는 포지션 사이징을 철저히 합니다. 아, 자금 배분을 하는군요. 네, 혹시 그 전략이 최악의 경우를 맞아서 전액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 계좌에는 그냥 가벼운 흠집만 나도록 여러 개의 방화벽을 쳐두는 거죠. 또는 주식, 채권, 원자재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서 한쪽이 무너질 때 다른 쪽이 버텨주도록 포트폴리오 자체를 튼튼하게 구성합니다. 결국 시스템 트레이딩의 끝판왕은 화려한 공격 기술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기 위한 자금 관리라는 방어 기술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시장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1%의 비밀인 셈입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니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게 완벽한 자동화 기계를 발명하는 작업이 전혀 아니었네요. 오히려 불확실한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어떻게든 침몰하지 않고 확률적 우위라는 작은 나침반에 의지해서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꿈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끝없는 항해술에 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배를 찾아 이 세계에 뛰어들지만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성배는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뒤에 겸손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며 묵묵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고쳐나가는 그 지루하고 고단한 과정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 분석은 트레이딩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이었지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자료의 핵심은 결국 성공을 위해 인간의 감정적 편향과 충동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투자를 넘어서 당신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당신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우회하고 더 나은 장기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적인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건강, 학습, 인간관계 등에서 말이죠.